네, 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클레비클 플렉처 오픈 리듀스 앤드 인터널 픽세이션, 그래서 쇄골 관련한 수술, 골절 수술 관련해서 리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비클 플렉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과사용으로 인한 어떤 그런 만성적인 부상보다는 이제 급성으로 어떤 그 트라우마에 인한 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이제 심한 통증이나 어깨 처짐, 팔을 또 들어 올릴 수 없고 뭐 이런 등등등도 있고요. 사실 제가 경험했던 클레비클 플렉처는 그냥 육안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쇄골이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듯한 육안으로 좀 쉽게 볼 수 있었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는요, 보존적으로는 일단 슬링이나 이렇게 좀 고정해서 좀 치료를 하고, 수술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좀 낮은 단계겠죠. 근데 또 수술이 이제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쇄골이 조각이 너무 심하게 어긋나 있거나 아니면은 좀 피부를 쇄골에 뚫고 나왔을 때, 또는 이제 너무 이렇게 분쇄골절 되었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을 해서 그 쇄골을 이렇게 좀 봉합하기 쉽게 좀 이렇게 모양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판을 대서 이제 고정하는 형식으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인데 이제 첫 번째 수술하고 1주에서 4주. 우리가 좀 어깨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뭐 발목이나 무릎보다는 조금 안정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기간 가까이 뼈를 좀 보호하고, 그 다음에 PROM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손목이랑 팔꿈치는 좀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때 처음에는 이제 ROM부터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링은 운동, 식사, 옷 입기, 뭐 이렇게 일상생활 하실 때 3주 동안은 계속 착용을 해야 되고, 이제 수면할 때도 이제 슬링을 착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좀 수면용으로 슬링이 따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침은 그 해당 다친 쪽 팔 관련해서는 어깨를 좀 쓰지 않는 동작을 해야 되고, 당연히 힘주는 것도 조금 피해 주시면 좋고요. 힘주는 게 안 되니까 당연히 체중 부하도 안 되고, 이제 팔을 들어 올리는 거나 옆으로 들어 올리는 거 다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재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크라이오 테라피나 모달리티 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ROM 같은 경우는 PROM은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 엑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을 이제 그 스캐플라 플레인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플렉션, 스캡션 각도 맞춰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우리 많이 하는 칸둘럼 운동 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테이블에 힘을 좀 빼고 움직일 수 있는 운동들, PROM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AAROM으로 숄더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이제 그 지팡이 같은 거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AROM으로는 엘보우, 리스트, 핸드, 서비컬 ROM을 좀 확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AROM은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 뭔지 몰라가지고 영상을 찾았는데, 그냥 막대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AROM 같은 경우는 어시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건측, 괜찮은 팔로 그 한측 팔을 좀 보조해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렝스는 이제 2주 지나고부터 하는데, 이제 엘보나 리스트, 핸드, 여기서 이제 저항을 가지고 익스텐션 동작, 그 다음에 플렉션 동작, 그 다음에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그 다음에 볼 스키즈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많이 시켰었기도 했고, 우리 그 요즘에는 슬링 안에 공이 부착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걸이 안에. 그래서 이렇게 좀 공을 쥐었다 폈다, 우리가 어깨는 다 고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운동들, 그 다음에 다리는 괜찮으니까 계속 카디오바스큘라 운동들을 계속 필요하겠죠. 그래서 걷거나 이제 좌식 자전거를 하는데 꼭 슬링을 착용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이제 PROM, 이제 플렉션 스캡션이 90도 이상 가능할 때, 그리고 숄더 PROM이 익스턴 로테이션이 30도, 그 다음에 인터 로테이션은 이제 벨트 라인, 그래서 사실 벨트 라인이라고 추정해 봤을 때 이건지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인터널 로테이션 체크할 때는 허리 쪽으로 올리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을 때 벨트 라인까지 팔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제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식 중 페인이 이제 4 이하, 우리가 그 바스 포인트 했을 때 4 이하로 좀 체크될 때, 그 다음에 풀 엘보 리스트 다 확보가 될 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2달 차가 되겠죠. 이제 5주에서 8주까지는 슬링을 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PROM이랑 AAROM, AROM 다 더 증진시키고 이제 디지털 암 포함 파트에서 근력이나 통증을 좀 많이 근력 향상시키고 통증을 좀 떨어뜨리는 거를 이제 우리 목표로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슬링 같은 경우는 6주까지는 이제 수면용 슬링을 계속 좀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6주 이후에는 슬링을 좀 완전히 제거를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여기서 슬링을 제가 찾아봤는데 좀 다 다르더라고요. 쇄골 관련해서 슬링이. 근데 제가 그 쇄골 다친 선수를 이제 재활했을 때는 그 팔자형 그 슬링을 좀 착용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제일 많이 나오긴 했는데, 다른 슬링도 나와서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건 넣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에. 근데 아무튼 그 슬링을 착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침으로는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옮기는 동작들은 좀 피하고, 어깨 아픈 범위 이상까지 스트레칭을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1단계에서 했던 그 운동에 이제 좀 더 추가를 해서, PROM은 견딜 수 있는 모든 면의 움직임은 다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풀로 모든 움직임이 다 만들어질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AARM에서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각도가 추가되는데, 수파인에서 플렉션, 아까 그 막대기를 가지고 하는, 그 다음에 또 스탠딩에서 똑같이 이제 플렉션, 그 다음에 레이 슬라이드, 월 슬라이드, 그 다음 풀리 이용해서 또 같이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고, ARM으로는 수파인에서 이제 플렉션, 스탠딩에서 플렉션, 이제 시팅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사이드 라인 누워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이번엔 플렉션을 하는데, 아까는 보조를 했다면 이번에는 거의 보조가 없이 이제 풀 플렉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렝스에서는 이제 페리스케플라, 이제 스케플라 주변, 우리가 흔하게 스케플라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그 동작들을 하는데, 리트렉션, 그 다음에 프론에서 또 리트렉션, 그 다음에 로우 같은 경우는 팔이 좀 낮은 상태에서 당기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하게 이제 A풀, 우리 블랙번 할 때 A 모양으로 이렇게 당기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 이제 미들 로우 같은 경우는 T, 우리가 흔하게 T 얘기하는 그것도 이제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 익스텐션,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인에서 세라토스 펀치, 이제 누운 상태에서 천장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주는, 그래서 스케플라 주변에서 움직임이 다 나올 수 있게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엘보우에서는 바이셉스 컬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우리가 이제 요거는 많이 하는 운동들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여기서 레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저도 용어는 좀 생소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다 알고 있는 운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보시면은 이제 이게 레이 슬라이드인데, 우리 그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명확하지는 않겠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한쪽 팔 잡고, 한쪽 팔 잡았을 때 그 건축이 당겨서 한측 팔을 이렇게 좀 들 수 있게 올려주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벽에다가 이제 손 대고 리트렉션에서 쭉 뻗는 하고, 이제 또 여기서 플렉션 할 건데, 위로 뻗으면 아프니까 다리를 좀 내리는 형식으로 해서 팔이 좀 들려지는 형식으로 우리가 슬라이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ROM을 확보하기 위한 동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오바스쿨라는, 아까는 이제 슬링을 찬 상태에서 워킹을 했다면, 이번에는 슬링 없이 워킹을 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좌식 사이클, 입식 사이클 두 개 다 가능한데, 입식 사이클 같은 경우는 6주차 이후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주차, 8주차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그 좀 수술 부위가 좀 깨끗할 때, 그때 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좌식 사이클로 좀 구분을 지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어깨, 쇄골 쪽이라서 왜 이거를 좀 나눴을까라고 저는 사실 좀 생각은 해봤거든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좌식 사이클은 조금 더 안전하게 내가 그 팔도 옆으로 좀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등받이도 좀 기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면, 입식은 그래도 좀 그보다 좀 불안정하니까 좀 구분을 하지 않았을까, 혹시나 그 만일의 사태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좀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서서 자전거 타는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조금 더 위험하니까 좀 불안정할 것 같은데, 우리 그 실내 자전거 중에서 저희 병원에 있는 저 입식 자전거, 좌식 자전거랑 아마 요 타입
이렇게 두 타입에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기준은 이제 PROM이 가능할 때, 그 다음에 AAROM에서 120도 이상 나올 때 플렉션이, 그 다음에 일상 로테이션이 AROM에서 30도 이상 나올 때, 그 다음에 어깨 움직임이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제 우리가 AROM, 아까는 휴식 중에 바스 포인트가 4였다면 이번에는 AROM을 할 때, 움직일 때, 스스로 움직일 때 바스 포인트가 4 이하로 좀 떨어질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 말기 9에서 12주까지인데요. 이때는 이제 어깨 AROM, 아까까지는 좀 PROM이었다면 이번에는 AROM을 조금 더 증진시키는데 우리가 목표를 좀 둘 수 있고, 그래서 숄더 커드, 이제 숄더 우리 복합체라고 얘기하는 뭐 스캐플라, 그쵸, 뭐 클래비클 등등 다 포함해서 활성화를 좀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5파운드를 초과하는 물건을 올릴 수 없다. 이게 사실 이제 그 미국의 병원에서 이 때문에 파운드의 기준이나, 아까 이제 또 나중에 좀 후술할 부분에서 피트의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사실 저도 이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 이게. 근데 대충 한 2.5kg에 3kg 정도 내외지 않을까. 예, 대충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했던 그 1단계, 2단계 운동들을 좀 포함해서 계속 그 ROM을 좀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계속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어깨로 좀 직접적으로 더 들어가는, 아까는까지만 해도 이제 좀 보조되는 스캐플라나 아니면 좀 엘보 리스트였다면 이번에는 완전 숄더, 그냥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GH 조인트까지 움직임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푸시업, 그 다음에 스캡션 레이즈, 그 다음에 세라투스 롤업, 체스트 풀, 리드믹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플랜티 그레이드 숄더 탭, 이렇게 하고, 이제 카디오에서는 이제 수영이나 러닝, 바이클, 일리프티컬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저도 뭐 저희가 흔하게 쓰는 용어들인데 조금 이제 용어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보면서 사진은 조금 더 첨부를 봤습니다. 좀 헷갈릴만 한 게, 그래서 세라투스 롤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좀 많이 시키는 정거근 운동인데요. 보시면은 팔꿈치에 루프밴드를 채워놓고 그 벽에다가 폼롤러를 대고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벽을 밀듯이 이렇게 벽을 밀어서 어깨뼈가 나오게끔 해줘야죠. 그래서 나온 상태에서 쭉 올리는, 이렇게 좀 세라투스를 좀 타겟해서 운동할 수 있고, 체스트 풀 같은 경우는 이분이 조금 제 기준에선 자세가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조금 더 어깨를 내리고 당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 쪽으로 이게 당기는 동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드믹 스테빌리제이션이랑 옆에 있는 플랜티 그레이드 숄더 탭 우리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리드믹 스테빌리제이션은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누운 상태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팔을 뻗었을 때 이 상태에서 버티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실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굳이 추가를 해주자면 조금 더 허리가 안정화된 상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다리는 조금 더 구부려 주시고, 그래서 허리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손으로 밀면 이 상태를 계속 버텨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티고 이제 은혜쌤 같은 경우는 플렉션, 익스텐션은 잘 버텨요. 근데 어덕션은 에비덕션 잘 못 버티죠. 이제 이런 게 약하구나, 안정감이 좀 떨어지구나 해서 운동을 좀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게, 자, 힘주시고, 그렇죠, 힘주시고 아까보다는 쭉 밀렸다가 버텼다면 이번에는 바로 버티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계속 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위에 있는 방금 했던 동작보다는 이 아래 동작들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짐볼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약간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 자체에서 좀 펄튜베이션 줄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버티면 좀 쉬울 수 있으니까 옆에서 운동 처방전 선생님들이 이렇게 쳐준다거나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안정감을 더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과제를 좀 바꿔서 덤벨로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우리가 좀 캐틀벨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불안정한 환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게 캐틀벨을 이렇게 들고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안정감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동작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그냥 흔하게 플랭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랭크 하는 동작에서
다리를 조금 더 벌리면 안정적이고요. 다리를 좀 더 모아서 포인트를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조금 더 밀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고 있는 상태 버티면서 탭, 탭. 여기서 환축이 되는 팔은 당연히 버티고 있는 팔이 되겠죠. 버티고 있는 팔에 대한 안정감을 계속 주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조금 더 운동 강도를 올리겠다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리를 좀 더 모은다거나 아니면은 이 박스의 그 높이를 좀 더 내리면 체중이 조금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버티는 팔에 대한 그 스트렝스를 조금 더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안정까지 내가 좀 주고 싶다 하면은 짐볼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보수에서 한다거나 그렇게 좀 환경을 좀 바꿔주는 것도 우리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스트렝스가 좀 더 이제 좋은 상태를 갖췄을 때, 그 다음에 모든 어깨의 ROM이 확보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휴식 중 페인은 없고요. 저항 운동에서 페인은 한 3 정도 되었을 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이제 그 스트렝스나 그레이터가 이제 5분의 4 정도 하는데 그냥 거의 건축에 비하면 80%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ADL,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업무에서는 거의 통증이, 어려움이, 제한이 없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과도기 수술 후에 이제 한 대략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3개월 차 정도 되었을 때 우리의 목표가 ADL, 웬만한 ADL은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소토닉 스트렝스 운동들 했을 때 조금 뭐 이렇게 큰 제한이 없다, 그리고 또는 근력을 회복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3개월 차에 목표를 좀 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ROM과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추가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동은 거의가 아니라 그냥 아예 똑같아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똑같아서. 그래서 사실 넘어가는 기준도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는 굳이 왜 나눠놨을까 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특별한 저희만의 좀 더 기술을 많이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어깨의 점진적으로 강화나 안정성,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에서 계속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했던 동작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은 강도를 올릴 수 있을까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지금 이 단계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동작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때는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파인에서 그냥 누워서 한다거나 했다면은 이 단계에서부터는 뭐 짐볼을 이용해서 아까 캐틀벨을 들고 했던 것처럼 좀 더 캐틀벨 무게도 좀 올릴 수 있고 폴추베이션도 조금 더 강하게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도 있고, 운동들은 비슷한데 아까 조금 여기서 좀 추가하자면 월워크나 페이스풀, 그다음에 그 PNF 방향으로 이제 저항을 주는, 실제로 이런 운동들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비덕션 상황에서 IR과 ER에 저항을 주는 요 정도가 좀 추가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처럼 카운터 푸시업이나 스탠다드 푸시업이 있는데, 스탠다드 푸시업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동작이고, 카운터 푸시업은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운터 푸시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가 계속 보조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풀업 밴드를 세팅을 해 놓습니다, 렉에. 그래서 풀업 밴드를 그냥 걸어 놓고 하는데, 제 배에 풀업 밴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려갔다가 풀업 밴드 탄력을 이용해서 쭉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내가 조금 더 그 카운터를 강하게 주겠다 그러면 그냥 내 몸으로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카운터가 생깁니다. 내가 몸을 이용한 반동이나 튜빙을, 밴드를 이용한 반동.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반동을 없이 가고 싶다 하시면은 최대로 내가 늘린 시점에서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쭉 올라오는데, 제가 지금 천천히 올라오니까 그냥 푸시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밴드를 걸고 하면 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내 몸을 탕 올라가는 그게 저는 좀 더 카운터 푸시업과 일반 푸시업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벌 리턴 투 스포츠 트레이닝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어깨에서 인터벌을 주는 가장 흔한 요인은 이제 스로잉, 공을 던지거나 어떤 물체를 던지는 스포츠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맨 위에 써 있는 이제 크로우 홉 같은 경우는 그냥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몸을 이용해서, 그래서 받고 던지는
그런 느낌의 동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야구 생각했을 때 약간 내야수들 그 수비 스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비 스텝 이어서 스로잉까지 던지는 그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플랫 그라운드 스로잉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그냥 뭐 캐치볼 비슷하게 그냥 맨바닥에서 공을 던지는 건데요. 여기 왼쪽부터 보시면 스텝 1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웜업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캐치볼 우리 팔 풀듯이 던지시면 되고, B부터 운동이 들어가는데 45피트에서 25개, 그 다음에 5분에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웜업, 그 다음에 또 45피트 25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텝 2 같은 경우는 웜업 후에 45피트 25개 쉬었다가 이거를 이제 3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스텝 3에서는 60피트에서 25개 쉬었다가 60피트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스텝 4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거를 3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텝 1, 2, 3, 4, 5, 6, 7, 8까지 우리가 그냥 패스트볼로 공을 던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투수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전에는 아까 제가 내야수라고 말씀드렸고, 내야수 스텝, 그다음 맨바닥 스로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프 마운드 또는 시뮬레이션 게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시뮬레이션 게임이 뭐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의미로는 그냥 우리가 타자 세워놓고 연습 게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공을 던지는 사람은 마운드 위에서 던지겠죠. 그래서 야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맨바닥에 던지는 거랑 마운드 던지는 거랑 그 느낌 차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투수에게는 꼭 복귀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벌 스로잉을 120피트 정도 웜업으로 좀 던지고요. 이때 내 그 맥시멈에 50% 정도 던지는 생각하시면 되고, B에서는 그 120피트를 50%로 30개 던지고, 3에서는 45개, 60개, 70개, 그 다음까지 똑같아요. 스텝 5까지. 그 다음에 스텝 6에서 이제 50%로 45개, 30%로 75개, 이거를 이제 마운드에서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똑같이 그 거리만, 개수만 조금씩 바뀌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9, 10, 11까지는 이제 75%로 60개 정도 던지고, 15개를 그 연습 투구, 아까 마운드 위에서 던지고, 그 다음에 스텝 10에서 50개, 60개를 그 오픈 마운드에서 던지고, 30개를 마운드 위에서 던지고, 이렇게 좀 계속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 드렸으니까 그거 제가 다 읽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제 스테이지 3 맨 밑에 12부터는 이제 그냥 그 맨바닥에서도 던지고 마운드에서 던지고 이제 브레이킹 볼 변화구도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스텝 15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해당했던 거를 이렇게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표가 아니라 스텝 1에서 언제 날짜 적고 그 다음에 좀 어땠는지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좀 건축에 비해서 90% 이상 좀 제어하시고, 그 다음에 퀵 대시에서 0% 정도의 이제 디스어빌리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제 노 페인 스트렝스 운동을 할 때 노 페인이 나와야 되는데, 퀵 대시를 뭐 같이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퀵 대시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영어로 이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한글로 번역된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요. 이제 그냥 내가 일상생활을 뭔가 할 때 어려움이 있냐, 할 수 없냐,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려움이 없을수록 점수가 낮으니까 당연히 총 점수가 낮을수록 이제 좋은 거고요. 높을수록 안 좋은 게 되겠죠. 그래서 내려보셔도 뭐 크게 어려운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뭐 하는 동안에 뭐 지장이 있었냐, 일상생활 지장이 있었냐, 뭐 아픈 거 있냐, 저린 거 있냐, 뭐 이런 내용들이라서요. 이것도 한번 뭐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가 클라비트 먼저 시작했는데, 네. 클라비트리 어떤 가장 이 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떤 기능을 할지. 일단 우리가 그 어깨를 움직일 때 이제 스캐플라의 움직임과 같이 이제 SC 조인트나 AC 조인트에서 같이 이제 움직임이 동반되고, 스캐플라가 많이 움직여야 할 때는 당연히 스캐플라가 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클라비클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펑셔널한 것들은 휴메러스인데요. 휴메러스가 이렇게 이제
360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베이스를 마련해주는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클라비클 하면은 이거는 스테빌리티. 움직이지 않잖아. 네. 얘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근육이 붙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은 이거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없으면은 근육이 팩메이저, 델토이드, 그다음에 SCN 머슬 이런 파티스나 이런 근육들이 붙을 수 있는 베이스 캠프 지렛대 있다는 거지.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이게 무릎에 움직이려면 뭔가 누군가 받쳐줘야 돼. 네. 받쳐주는 거야. 그 짐볼 위에서 사실 할 때요 혹시 목에 텐션이 좀 많이 가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했는데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왜냐하면 짐볼을 크게 갖고 보기가 여러 가지 시점을 쓰면 우리가 작은 짐볼을 있고 큰 짐볼이 있는데 큰 짐볼이 조금 더 불안정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사실 작은 짐볼 훨씬 더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큰 짐볼을 어린 아이한테는 한 이 정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목을 받칠 수 있어요. 대신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힙에서 또는 이제 그 말하는 피부가 적성을 좀 제공해요.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에 수술 쪽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 쇄골 골절이라 가지고 이제 수술하는 게 완전히 오픈하고 이제 플레이트를 고정해놓고 수술하는데 나중에 이제 스포츠 선수 뭐 던지기 스포츠 선수가 복귀할 때에는 이제 플레이트를 제거하고 복귀해야 되는지 아니면 플레이트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또 상관없어. 복귀가 가능한지. 네. 상관없어. 뭐 아무튼 뭐한 플레이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나중에 발 끝나고 아, 네. 좋은 질문. 보통은 상관없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질문은 따로 없고요. 그냥 아까 레일 슬라이드나 그 리드믹 그 스테빌리제이션은 뭐 어떤 건지 좀 궁금했었는데 그 뒤에 바로 설명을 잘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동작이 있는지. 저희 동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시키는 게 플래시보다는 저는 스캡션 좀 더 먼저 시키거든요. 업계에서 움직임이 가장 그래서 좀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캡션을 좀 먼저 보는데 여기서 보면 제한이 있다 하면 저는 다른 동작들은 더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캡션은 안 되면 스캡션이 좀 그래서 재활에서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딱히 질문은 없고요. 그 전에 했던 발목이나 무릎 같은 경우에는 재활 기간이 진짜 길었잖아요. 근데 어깨에서는 재활 기간이 좀 짧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재활 기간 같은 경우는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ACA 같은 경우도 3, 4개월 정도 재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디저트 플레이를 위한 준비 기간이 있어서 제가 6개월 또는 이제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복귀를 해서 100%의 컨디션을 보이려면 저는 12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ACA 심사는. 그래서 어깨도 저는 충분히 휴식을 하고 그 재활을 하는 데는 보통 한 시즌 날리는 선수. 그래서 비슷할 것 같아요. 총 재활 기간, 선수들이 복귀하는 총 재활 시간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괜찮은 거지. 일단 클리비컬 물론 이제 다친 건 클리비컬이지만은 이 클리비컬이 이제 고정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어깨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GH 조인트 못 쓴다고 이제 스카풀라 모빌리제이션이 안 된다거나 이제 그거에 조금 더 중점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괜찮은 재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재활도 되게 중요하고 하긴 하는데 이 초기에 이 뼈가 붙고 이제 이게 클리비컬이 자리 잡고 요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여기 최대한 회복되고 나서 그 움직임을 PNF라든지 그 프로프리셉터라든지 그거를 회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고정되는 기간이 정말 좀 중요해야지 나중에 좀 재활도 괜찮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질문 따로 없고요. 아까 레일 운동 한번 다시 볼 수 있어요?
제가 저 레일 슬라이드, 월 슬라이드가 뭐 때문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레일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딱 그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팔을 내리면 팔을 잡고 그래서 스스로 좀 조절이 가능해서 페인에 있어서 가장 좀 자유롭게 피압을 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어깨 움직임에서 스케푸라를 우리가 제외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슬라이드에서 스케푸라 무브먼트는 재활할 때도 좀 중요하게 아까 스케줄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스케푸라 움직임도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보통 한 5주 정도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모빌라이저를 이제 5주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ROM이 일단은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레일 슬라이드랑 월 슬라이드가 ROM 면에서는 제일 빨리 풀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잘 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저런 운동들이 다 있는 건 아는데 저 운동을 왜 쓰고 뭐가 다르고 어떤 디테일을 더 입힐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세라투스 롤업을 잘 하지 않습니까? 세라투스 롤업을 많이 하는데 세라투스 롤업 저거랑 푸시업 플러스도 우리가 뭐 좋다라고 배웠다면 그 두 개 혹시 차이는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세라투스 롤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각도 여기서부터 가능하고 여기서도 가능하고 쭉 우리 어깨에서 어떤 각도가 나오는지 정도를 조금 더 하이팅할 수 있다면 푸시업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CKC 가지고 상황을 하기 때문에 팔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각도에서 또 세라투스 롤 같은 경우는 얘가 가능한 힘만큼 밀어야 한다면 이제 플러스 푸시업 플러스 같은 경우 체중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운동 안 하신 분들 푸시업 플러스 시켜보면 여기가 팔로 그런 좀 차이가 있어서 저는 푸시업 플러스보다는 얘가 먼저 좀 선행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좀 어렵다면 차라리 이걸 해서 미기된 상태에서 푸시업 플러스 상황을 연출해주고 이걸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저 롤업이 최근 이제 연구에서 더 좋다라고 나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푸시업 플러스에서도 전극은 똑같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저희가 저 한 가지 걱정은 그러니까 프로트랙션 하면서 전극근이 활성화되는 걸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어버드 로테이션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AC 조인트에서 어버드가 안 돼서 저게 더 좋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데 저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근데 저게만이 또 좋다?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도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푸시업 플러스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저기 맹목적으로 여기 밴드 끼워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 끼워도 상관없습니다. 저 끼면 속도나 무게가 너무 많아지면 안에 근육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글로벌 머슬을 당겨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할 때는 그러니까 팩의 사용을 제한시키려고 저를 하는 거라서 만약에 저 강도가 너무 높다면 어버드 이렇게 벌리면서 팩을 덜 쓰도록 해서 전극근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고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될 거는 세라투스를 인지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지되지 않는 근육은 어떤 강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저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아까 전에 코어를 쓰는 이런 것도 짐볼도 더 난이도를 높일 수 있죠. 코어가 활성화되면 더 사슬이 연결됩니다. 체인 사슬이 더 연결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스캡션 동작을 할 때도 저희가 이제 이 동작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때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들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각근을 타겟하는 게 아닙니다. 근 동원 순서를 깨우치게 하는 어버드 그러니까 상부 승모근을 덜 쓰고 중하부 승모근과 쓰고 그다음 전거근을 같이 끌어당겨서 초기에 쓰고 그 다음에 델토이드 그 다음 삼각근까지 삼각근이 쓰이고 삼두 트라이셉스까지 쓰이는 것까지 체크하는 거. 근 동원 패턴이 안 되면 절대 안 해요. 그럼 그 동원으로 리칭이 일어나는데
그 동원으로 보통이 안 될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하고 아까 보이스 퀴즈는 회전근개 안정화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 파악력이 회전근개에 엄청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도 잘 들었는데 저는 뭐 궁금한 게 이게 사이클을 이 쇄골이랑 어떤 연관을 시켜서 시키는 건지를 좀 사이클을 타면 약간 자전거 하시는 네. 사이클을 타면 셀골이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이 심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좀 부종이 쌓이거나 다치거나 그래서 혈액순환이나 이 사이클을 좀 빨리빨리 해서 부종을 좀 제거해주고 이런 효과를 위해서 생리학적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셀골 근육이 좋아지고 이런 느낌은 그러면 사이클 말고 뭐 러닝머신이나 뭐 이렇게 뭐 달리기나 뭐 계단 이런 것도 뭐 가능은 한 건가요? 그 초기에는 슬링을 잘 때는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뛰면 무조건 힘들고 뛰면 안 돼. 좀 무조건 할 것 같고 근데 좀 지나고 슬링을 제거하고 했을 때는 뭐 뛰는 것도 사실 상관없지. 클라비클은 그 이제 숄더에 거들 머슬들이 이제 붙어 있는데 근데 이 클라비클 뒤쪽에는 이제 스카풀라 그 다음에 안쪽에는 스터넘, 사이드에는 이제 휴메랄 헤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에 일단 뭐가 붙어 있는지부터 우리가 좀 아는 게 중요한데, 그 미디얼 3분의 1 정도에는 팩 메이저 머슬도 있고, 그 다음에 어퍼워드에도 이제 SCM 머슬이 같이 목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탈에는 델토이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탈 뒤쪽에는 트라페지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운동하는 거 잠깐 봤을 때 뭐 세르테스 안테리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하는 거 뒤에는 우리가 이제 뒤쪽으로 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그걸 뭐라고 아까 전에 이름 뭐였죠? 뒤쪽으로 당기는 거 풀업. 그래서 이제 체스 풀업이죠.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는 것들 잘 꼼꼼하게 한번 좀 디테일 있게 보면은 처음에는 약간 이제 컨센트릭이 이제 미는 막 푸시업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익센트릭 동작이 첨가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저 운동에서 조금 더 첨가할 수 있는 게 풀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풀업을 한다면은 우리가 로잉 머신 이런 것들도 이제 어차피 카디오 되면서 하니까 이것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될 수 있고 ORIF가 혹시 뭔지 아세요? ORIF? 우리가 오픈 리덕션, 인터널 픽세이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일단은 ORIF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ORIF가 있고 CRIF가 있어요. 그러니까 ORIF는 내가 이제 오픈 서저리, 그 다음에 클로즈 서저리. 그래서 오픈은 해서 리덕션, 인터널 픽세이션 ORIF, 클로즈드 리덕션, 인터널 픽세이션 이거는 CRIF. 피닝 또는 이제 우리가 스템이나 이런 거 박았을 때 이럴 때는 미니멀 인시전 놓고 내가 프랙처 사이트를 내가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고정을 한다? 아니면 내가 확 열어서 제대로 리덕션이라는 게 뭐냐면 뼈가 부러졌어.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 뼈가 부러지면 어긋나겠죠, 쉽게 말해서. 어긋나는 거를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맞추고 고정을 한다. 이게 ORIF. CRIF는 디스플레이스가 많지 않다. 이거 앵귤레이션이 많지 않다. 이럴 때는 우리가 CRIF. 굳이 열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요즘은 ORIF가 많겠죠. CRIF가 많겠어요. 왜냐하면 최소 미니멀 인베이시브 이게 이제 수술의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는 게 굳이 필요 없으면 최대한 열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클라비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만약에 이런 데가 부러졌어. 기능상 문제가 크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런 데 아니면 제일 최악이 티비아, 그지? 아니면 피머 이런 데 못 걷잖아, 아직. 근데 클라비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클라비클은 무슨 기능이 있지? 라는 생각할 수 있죠. 뭐 부러지는데 뭐 굳이 약간 뭐 쇼트닝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프랙처가 생겼을 때 얘가 그러면은 아까 이제 디포밍 머슬이 있어. 근육이 미디얼 사이드에도 있고 라테럴 사이드에도 같이 근육이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디포밍 머슬 때문에 SCM이 확 당기기 때문에 미디얼 쪽은 확 올라가요. 그 다음에 디스탈 쪽은 AC, 그 다음에 CC 리가먼트가 확실히 꽉 잡고 있고 델토이드 머슬도 확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 내려가. 그러니까 어긋난다는 거지. 어긋나면은 그럼 어떻게 돼? 어긋나면 약간 덜렁덜렁거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여기가 계속 뼈가 어긋난 단층이 진 상태로 논유니언 때문에 뼈가 붙지 않은 상태가 되면은 뭐 하는데 뭔가 불안함이 발생할 수 있는 인스타빌리티가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프랙처는 수술을 한다.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보면은
클라비클 친구 어떻게 다쳤어요? 기억나요? 축구 선수였어?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손을 짚는 거 쾅 짚어서 내가 휴메럴 헤드가 클라비클을 때려서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로 부러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내가 어깨를 박아서 이제 다이렉트 인저리로 박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거운 게 내 어깨를 팍 눌러서도 깨질 수 있겠다. 그래서 클라비클은 제가 봤던 환자들은 이제 뭐 오토바이 타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뭐 오토바이가 뒤집어지면서 넘어져서 그렇게 부러진 사람이 있었고, 제가 자전거를 샀는데 그 첫 주인이 자전거 저한테 팔았어요. 왜 파세요 하니까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자기 클라비클 부러졌대.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안 탄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샀었던 기억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잘 다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클라비클이 부러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휴메럴 헤드가 부러지는 게 좋을까? 뭐가 나을 것 같아요? 결국에 클라비클이 낫다. 맞아요. 그래서 클라비클이 그나마 낫다. 프랙처가 있어도 휴메럴 헤드는 기능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 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자, 일단은 프랙처의 사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크게 나누는데, 가측, 라테랄, 미들, 그 다음에 미디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누는데, 대부분은 셰프트라고, 셰프트 프랙처라 하지. 그러니까 라테랄 프랙처는 우리가 디스탈 클라비클 프랙처라고 아예 분류가 따로 있고, 미들은 셰프트 프랙처, 미디얼 사이드는 거의 없어요. 무시하면 돼. 미디얼 사이드는 수술하지 않고, 중간에 미들 80%짜리 얘네들은 이제 플레이팅이 돼서 수술하고, 라테랄도 수술하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아나토미를 다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토탈 CC 리가먼트라고 하는데, 이쪽이 터지면은 약간 다르게 분류가 돼요. 이게 이제 이 리가먼트가 붙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죠. AC, CC 리가먼트죠. 그죠? 클라비클 뒤에 주제가. 그래서 이 CC 리가먼트가 붙어 있으면은 디스탈이 이제 스테빌리티가 유지가 돼. 근데 이게 터지면은 이게 그룹 2에서 이제 확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 리가먼트가 어떻게 보면 클라비클에서 가장 안정화를 주는 가장 중요한 리가먼트예요. 이 CC 리가먼트, 코노이드 플러스 트라페조이드 리가먼트를 토탈해서 우리가 클라비큘라 이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니까 코로노이드 리가먼트에서 CC 리가먼트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AC 리가먼트도 이제 이렇게 앞뒤로 잡아주는 인대가 있고, 요거 그림이 잘못됐어요. 요 옆에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룹 3가 이제 미디얼 사이드 프랙처를 우리가 토탈 이렇게 분류를 한다.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기 전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본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프랙처 무릎에서 했던 거 잘 기억하면 파텔라본 프랙처를 했어요. 그 파텔라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롱본이 아니야. 파텔라본은 세사모이드 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사모이드 옛날에 아나토미 할 때 배우셨죠? 네, 그런 롱본이 쉽게 말해서 길다랗게 생기는 걸 롱본이라고 하는데, 클라비클과 그 다음에 티비아는 약간은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티비아 프랙처가 생기면 아예 앰뷸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클라비클은 스테빌리제이션, 그 다음에 티비아는 웨이트 베어링을 하는 포션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의 컨셉도 조금씩 달라요. 자,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나올 건데, 본 힐링 메커니즘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원장님 어떻게 이게 본이 유압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다음 두 번째는 기간. 언제 그러면은 클라비클 부러지면 언제 이게 본 유니언이 됩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일단은 이걸 내용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나볼릭 페이즈, 거기서 보면은 헤마토마, 혈종이 생기고 피가 차고, 그 안에서 모노사이트, T셀, PM, 마크로파지라고 이런 인플라메이션 반응이 생겨요. 염증 반응이 확 생겨.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프랙처 환자한테는 아파 죽겠는데 엔세이드를 잘 주지 마라. 왜? 그게 본 힐링을 방해한다는 말이 있어요. 인플라메이션 반응은 초기에 일어나야지 이게 유도를 하는 거야. 힐링 자체가. 우리가 우리가 PRP 주사를 하는 걸 보면 인플라메이션을 일부러 유도하거든. 그 다음에 샤웨이브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한 이제 인저리를 계속 주거든. 그 안에서 우리가 인플라메이션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유도되는 게 재생 사이클에 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이니셜에는 이제 인플라메이션 반응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데이 5에서 한 2주 정도까지는 이제 카타볼릭 페이즈.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 캘로스가 발생하고, 캘로스는 뼈진이에요. 그래서 뼈진이 나오면서 카틸리지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잘 보면 오스테오블라스트. 우리가 이제 뼈를 조골 세포라 하죠. 그래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활성화돼야지 실제로 오스테오사이트, 뼈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조골 세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에서 16일, 그 다음에 파이브로스 티슈. 요게 2주가 지났어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클라피클 부러졌어. 난 수술을 2주 있다 해야지. 이렇게 했어. 하면 의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2주 있다가는 수술 정말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꾸덕꾸덕하게 이제 파이브로틱 유니언이 돼버려. 그러니까 실제로 본 유니언 되는 게 아니라 파이브로 티슈가 주변에 뒤덮여요. 그걸 다 뜯어내고 다시 수술해야 되거든. 그래서 힐링도 당연히 안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노선, 만약에 이런 프랙처가 있을 때 수술을 하니 안 하니 그 기준선이 되는 게 14일이 2주예요. 2주를 넘으면 잘 안 할라. 그래서 너가 하려면은 이거를 간당간당한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간당간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2주를 딱 기준을 잡아요. 2주 안에 얘가 괜찮다, 엑스레이 다닥 찍었을 때 스테빌리티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수술 안 해. 근데 얘가 만약에 2주 안에 뭔가 어긋나거나 얘가 뭔가 이제 앵글레이션 생기거나 그 다음에 쇼트닝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그냥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준을 2주 안에 딱 결정해요. 그 다음에 하드 캘루스가 나오는 게 이제 3주, 뭐 2주에서 3주 이제부터 헤마토피틱 이런 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리모델링 기간이 그 뒷 레벨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인플라메이션 기능을 그 기간을 통해서 뼈가 이제 다치면은 뼈 끝이 있을 거 아니야. 이대로 붙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은 이 염증 반응이 팍 생기면서 이런 이제 뼈가 끝에 이제 문제가 쓸데없는 이런 뼈들은 또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해서 얘들이 잡아먹어요. 여기를 이제 뭉툭하게 만들어줘. 이런 것들을 삐져나온 것들을 잡아먹는 기간이 초기 인플라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 캘루스 포메이션 기간이 이제 카틸리지를 만들어, 오스테오블라스트가. 그래서 이제 뼈진이 나올 때, 뼈진이 캘루스거든요. 뼈진이 뼈풀이야, 쉽게 말해서. 찐득찐득하게 이제 오스테오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카틸리지를 그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이제 캘루스 포메이션이 되면 골절 부위 주변으로 하얗게 이제 눈처럼 뒤덮이는 게 보이거든. 그래서 그게 한 2주 전후로 보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노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뭐 골다공증이 있다. 그럼 캘루스 포메이션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본 힐링 자체가 더디고, 나이가 어리면은 엄청나게 빨라요. 그 다음에 하드 캘루스 포메이션이 이제는 소프트는 그 안에서 스테빌리티가 없지만 이제 하드 캘루스가 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분봇, 결국은 하드 캘루스가 카틸리지가 되고 이 안에 오스테오사이트가 서서히 메꿔지는 그런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메꿔지고 나서 라멜라본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결국은 서서히 이게 이제 정상적인 오스테오사이트면 이 라멜라본이 떼어진 거지. 이 이제 딱딱하게 이제 뭐 디펙트가 있는 부위를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떼어놓은 게 라멜라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원래 원상 복귀가 되는 게 이제 이런 오스테오사이트. 원래 이제 이게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여기가 비었어. 뻥 비었는 게 일단 대충 떼어 해가지고 나무로 다 떼어 놓은 게 라멜라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콘크리트로 마감이 다시 바뀐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되는데 이 울프스로우를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본이 일단 힐링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압력이에요. 프레셔가 가해져야 돼. 프레셔가 가해지지 않으면은 뼈는 다시 유니온 되지 않아요. 계속 뭔가가 이제 계속 눌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의사들이 수술할 때 생각하냐면은,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티비아가 골절이 났어. 티비아 본 프랙처가 생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네일을 하든 아니면은 뭐 플레이팅을 하든 수술 기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해도 잘 붙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걷잖아요. 그죠? 어차피 걷고 계속 프레셔, 스트레스가 가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뼈는 스트레스가 가해져야지 뼈진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얘는 붙는다고 크게 논유니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왜 논유니언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냐면, 뼈가 불규합이 되면은 이건 재수술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환자가 계속 논유니언 되면 불안정성도 생겨, 그 다음에 계속 아파요. 계속 인플라메이션이 계속 끝나지 않게 되거든.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되거든. 그래서 이게 울프스로우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얘가 클라비클은 그러면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부위는 잘 아니야. 얘가 있어도 약해요. 웨이트 베어링처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수술하냐면은 완벽하게 붙여야 돼. 그래서 이거는 겁나 세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그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엄청 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서 내가 붙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다리를 수술했는데 종아리가 약간의 이제 갭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붙였어. 그래도 붙어요. 왜냐면 눌리니까 결국은. 근데 여기는 만약에 내가 수술하고 나왔는데 엑셀 팍 찍었는데 약간 벌어졌어.
그러면 이제 이거 잘못하면 안 좋겠는데 이 생각하는 거야. 근데 노인이면 특히. 그래서 뭐 애기들이야 애기들이란 기준은 20대 정도 되면 정말 빠르게 붙겠지만 우리가 한 60대, 70대 약간 갭 차이 있다. 이거 잘못하면 재수술인데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본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뼈가 콘케이브 한 대가 있고 그다음 콘벡스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는 오스테오플라스트 때문에 이게 깎여 내려가. 그 다음에 다시 오목한 부위는 다시 오스테오블라스트 때문에 다시 채워져요. 결국은 우리가 서서히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10%의 본도 하나의 무기질, 이것도 하나의 이제 올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서히 맨날 매년 계속 리모델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뭐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보면은 애기들 같은 경우에 프랙처 있는데 수술해요? 안 해? 잘 안 해. 근데 애기들은 뭐 휘었어. 만약에 부러졌는데. 그럼 걱정하겠죠. 애기가 이렇게 휘었는데 괜찮아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리모델링 되면서 다시 완벽하게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 리모델링이 되는 이유가 이 프레셔의 차이 때문에 프레셔가 더 가해지는 부위는 되게 차오르고 프레셔가 덜 가해지는 부위는 깎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울수스 로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오픈을 해. 미드샤프트 프랙처는 이제 디스탈 있고 미드샤프트 80%였죠. 이 미드샤프트 프랙처는 이게 이런 식으로 레그 스크류라고 해서 일단은 먼저 여기다가 하나를 고정을 해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티비아 프랙처가 있어. 저 레그 스크류를 박지 않아. 우리는 최대한 적게 스크류를 적게 쓰고 최대한 플레이팅을 적게 쓰면은 가장 베스트 수술의 우리가 테크닉의 지금 현재 방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레그 스크류를 박는 이유는 이게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가 가해지겠지. 쪼이잖아, 그죠? 이 레그 스크류 이니셜 박는 게. 그래서 저걸로 스트레스를 만들어줘.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게 쪼이는 힘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덧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플레이트.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얘가 골유압을 시키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레그 스크류를 딱 90도로 이제 딱 확실하게 박아주고, 그 다음에 뉴트럴리제이션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거는 덧대주는 플레이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수술을 마무리한다. 이거는 수술의 디테일이고 어떤 식으로 인시전 오픈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크게 이제 수술하는 의사들이 이제 보는 거고, 쌤들이 이제 궁금하시면 저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부러지면 무조건 플레이트만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너무 나이가 어리고 하면은 이럴 때는 이제 네일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피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네일링을 하거나 피닝을 해서 똑같이 이거는 훨씬 인베이시브 덜 인베이시브 하겠죠. 여기 딱 여기만 오픈하거나 여기만 오픈해서 피닝을 딱 받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피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아에서는 보통 수술 잘 하지 않는데 앵귤레이션이 10도로 넘어가거나 쇼트닝이 깨져서 얘가 쇼트닝 1cm 이상 단축이 생겼다. 그러면은 수술을 고려하긴 해요. 그래서 그 고려하는 나이가 딱 한 중학생에서 딱 대학생 요 사이 때는 그때도 잘 하진 않는데 너무 이제 디포머티가 심하면은 그때는 그래도 고려는 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프랙처가 이제 컨디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쇄가 되면은 이런 것도 하나의 고려가 될 수 있고, 또한 이제 앵귤레이션 심하면 텐팅이 일어나 있잖아. 스킨 텐팅. 피부를 뚫었어.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럴 때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뭘 쓰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덕션해서 이제 스테이블하게 이제 고정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비수술로 가겠다 결심을 했어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스킨 텐팅도 없지, 앵귤레이션도 10도 미만이야, 그 다음 쇼트닝도 적어, 0.5cm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그럴 때 팔자붕대 하는 거야. 팔자붕대를 해야지 고정이 되는데, 그럴 때는 이모빌리제이션 하지 않아요. 팔자붕대가 훨씬 더 이제 트랙션이 유발하잖아. 쇼트닝 되니까 문제인데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팔자붕대 뒤에 딱 잡아주니까. 그래서 그때는 팔자붕대로 한 달에서 한 5주, 6주 그거는 이제 엑스레이 보면서 결정해서 유지를 하고 푸는 거지. 그 안에서 아까 전에 내가 2주 안에 파이브로틱 유니온 생긴다 했잖아요. 파이브로틱 유니온이 2주 안에 결정되기 때문에 2주가 딱 지났을 때는 어느 정도 꾸덕꾸덕하게 붙어버려. 그래서 거의 이제 스테빌리티는 이제, 근데 만약에 또 넘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프랙처가 요거는 좀 이제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궁금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한번 준비해봤는데, 골절이 보통 이렇게 오블릭하게 깨지는 게 아니라 트랜스버스하게 깨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
팍 맞았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트랜스버스하게 깨졌어. 그러면 이거는 레그 스크류를 쓸 수가 없잖아. 그잖아? 그래서 여기 레그 스크류를 쓸 수가 없어. 90도가 안 나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걸 쓰냐면은 뭐 이런 이제 지금 이야기한 트랜스버스 클라비클 프랙처에서는 이런 홀 자체가 두 개 뭐 이걸 보면은 플레이트가 좀 약간 뉴트럴리제이션 플레이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컴프레션 플레이트예요. 이거는 홀 자체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보면서 뭐 재미로 보면 되는데 홀이 보면은 잘 보이나? 아무튼 센터에 있는 게 있고 사이드에 있어. 그래서 이게 사이드에 스크류를 박게 되면은 사이드에 스크류를 박으면은 플레이트가 이동해요. 결국 내가 여기 고정해 놓고 스크류를 살짝 바깥에다 박아. 살짝 바깥에다 박아. 그러면은 플레이트가 이 스크류의 프레셔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제 컴프레션을 만들 수 있는 걸 우리가 컴프레션 프랙처 플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여기다 중간에 박는 게 아니고 사이드에 박아. 사이드에 박고 우리가 스크류를 끝까지 돌려버리면은 이게 플레이트가 이동하는 거야. 뭔지 이해되죠? 그래서 플레이트가 이동하면서 그게 밀리면서 그 힘으로 컴프레션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탈 프랙처야. 디스탈 프랙처는 결국은 이제 이거는 뭐 미셰프트 프랙처랑 디스탈 프랙처에서 가장 핵심은 CC 리가먼트가 터졌느냐. CC 리가먼트가 이제 뭐 그까지는 우리가 영향을 안 줬다. 그러니까 이게 인스타빌리티가 없고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붙어 있다 하면은 비수술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터져버리면 이게 이 지금 미디얼 사이드 프래그먼트가 위로 확 올라가게 되거든. 그래서 확 올라가는 걸 다시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플레이트는 레그 스크류를 받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로 이제 디스탈 끝까지 잡아주는 이제 그런 플레이트로 고정을 할 수 있다 정도. 그래서 클라비클만 해도 우리가 이제 수술하는 게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디테일이 다르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이 부에는 이제 CC 리가먼트가 터지면은 이건 좀 달라. 내용이 다른데 이게 뭐랑 좀 비슷하냐면 다음에 할 주제가 이제 AC CC 리가먼트 리컨스트럭션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골절이 아니더라도 CC 리가먼트가 터지면은 그것만 해도 우리가 수술을 같이 고려를 해요. 인스타빌리티 때문에. 비슷한 개념으로 넘어가요.